1996년 인도의 경제 개방과 함께 시작된 30년 비즈니스 전쟁의 승패가 마침내 갈렸습니다. 인구 14억의 이 거대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인도로 몰려들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글로벌 표준으로 시장을 설계하려 했던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바닥부터 다시 배우겠다며 몸으로 뛰어든 한국 기업들. 당시 세계는 한국의 집요한 현지화를 비효율적인 노가다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뒤 그 오만함은 수조 원의 증발과 철수로 끝났고 한국은 이 땅을 무덤이 아닌 금광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극명한 반전을 만들었을까요? 지금 그 살벌한 비즈니스 전쟁의 뒷이야기를 바로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뉴욕 본사 42층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12개국에서 모인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인도 지도가 떠 있었고 책상 위에는 830페이지짜리 시장 분석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이 회의가 끝나면 향후 10년간 2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방향이 결정됩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공식을, 동유럽에서 검증된 전략을 이제 13억 인구의 인도 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헤이스입니다. 미국 기업 연합에서 신흥시장 글로벌 전략을 총괄하고 있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온 뒤 맥킨지에서 7년간 신흥시장 컨설팅을 했고 이후 지난 5년간 중국과 동유럽 진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자동차, 가전, 소비재, 전자산업 전반의 데이터가 쌓여 있었고 저는 그 숫자들로 시장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첫 슬라이드를 넘기자 인도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6% 성장, 중산층 2억 명 출현 예측, 자동차 보급률 10% 미만이라는 수치들이었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시장은 아직 백지 상태나 다름없다고, 글로벌 표준을 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완성차를 들고 가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폴란드에서는 현지 공장 없이도 유통망만으로 시장을 장악했었죠. 회의실 공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자동차 부문 부사장이 질문을 던졌어요. 현지 생산 없이 어떻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고 물었죠.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CKD 방식으로 부품만 보내 현지 조립하면 관세를 우회할 수 있고 핵심 부품은 본국에서 직수입해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가전 부문 임원은 제품 라인업을 물었고 저는 북미 시장에서 검증된 모델을 그대로 투입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신흥시장일수록 브랜드 파워가 통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었죠. 보고서 217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인도 소비자 구매력 분석 자료였어요. 평균 소득 수준은 낮지만 상위 20% 계층의 구매력은 유럽 중산층과 비슷했고 이들은 서구 브랜드에 대한 동경이 강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목소리에 힘을 실었죠. 우리가 타깃으로 삼아야 할 고객은 바로 이 계층이라고, 대중시장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강조했어요. 프리미엄 이미지를 먼저 구축하면 시장 전체를 선도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때 마케팅 담당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경쟁사 동향에 대해 물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유럽 업체들의 인도 진출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뭄바이에 전 시장을 열었고 프랑스 가전 기업은 델리에 서비스 센터를 준비 중이었어요. 일본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들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전략을 쓰고 있었고 결국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의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인도 진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순간 회의실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전략 보고서 어디에도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죠. 830페이지 중 단 3줄, 그것도 각 주에만 언급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냐고, 값싸게 현지 장사나 하는 나라 말이냐고 되물었죠. 몇몇 임원들도 따라 웃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와 게임 자체가 다르다고, 그들은 저가 시장에서 물량 공세나 펼치는 업체들이지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할 상대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중국에서도 그랬고 동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한국 기업들의 전략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시장마다 다른 제품을 만들고 현지 소비자 조사에 수개월을 쏟아부었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이었죠. 글로벌 기업이라면 표준화된 제품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는데 한국 업체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약자의 전략이라고 불렀어요. 브랜드 파워가 없으니 현지화로 승부를 보려는 것이라고 판단했죠.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투자 로드맵을 설명할 차례였어요. 1차 년도에는 뭄바이와 델리의 플래그십 전시장을 열고 2차 년도에는 주요 도시로 확대하며 3차 년도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비스 네트워크는 기존 현지 업체와 제휴해서 구축하고 부품 공급은 본사 물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설명했죠. 모든 것이 검증된 방식이었고 실패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수익성 전망을 물었어요. 저는 엑셀 시트를 띄웠습니다. 5년 내 손익분기점 달성, 10년 후 연매출 50억 달러 목표라는 숫자들을 보여줬죠. 이 수치는 중국 시장 초기 성과를 기반으로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인도 시장 규모가 중국보다 작지만 경쟁 강도가 낮아서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어요.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30% 점유율만 확보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시장은 수준이 낮을수록 설계하기 쉽다는 문구였죠. 저는 이 말을 믿었어요. 선진 시장은 이미 성숙해서 소비자들이 까다롭지만 신흥 시장은 아직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은 아직 좋은 차가 무엇인지, 좋은 냉장고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판단했어요. 우리가 가져간 제품이 곧 그들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몇몇은 악수를 청하며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고 칭찬했어요. 자동차 부문 책임자는 다음 주 실행계획회의 일정을 잡자고 말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만들어진 전략이 곧 인도 대륙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830페이지 중 어디에도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없었어요. 현지 적응의 필요성, 문화적 차이, 소비 패턴의 특수성 같은 항목들은 모두 부록으로 밀려나 있었죠. 저는 그런 것들을 변수가 아니라 노이즈로 취급했습니다. 숫자와 논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인도 진출 프로젝트 승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곧바로 실행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마크 윌슨을 인도 법인 대표로 임명했고 현지 시장 분석가로 아닐 메논을 영입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 보였어요.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6개월 후 뭄바이 전시장 오픈 예정일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국 기업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그들도 인도에 진출한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상관없다고, 우리와는 다른 시장을 노리는 업체들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은 우리 것이 될 것이고 저가 시장은 그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서류 가방을 열어 내일 검토할 자료를 꺼냈어요. 인도 자동차 시장 세부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283페이지짜리 문서 어디에도 경적 내구성, 서스펜션 설계, 에어컨 수리비 같은 단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엔지니어링 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역할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인도 시장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830페이지의 보고서와 검증된 성공 공식, 그리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석 달 뒤, 뭄바이 항구에 컨테이너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갑판 위에는 완성차 437대가 실려 있었고 화물칸에는 냉장고 2000대, 세탁기 1500대, 에어컨 800대가 빽빽이 채워져 있었죠. 통관 서류를 확인하던 세관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모든 제품이 북미 시장용 사양 그대로였고 설명서도 영어로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항구 사무실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프로젝트 승인 후 석 달 만에 첫 물량이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마크 윌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뭄바이 현지에서 전시장 오픈 준비를 총괄하고 있었죠.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량 도착을 확인했다고 다음 주 월요일 전시장 오픈식에 맞춰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보고했어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제품 설명은 우리 방식 그대로 하라고, 현지 입맛에 맞춘다고 메시지를 희석시키지 말라고 강조했죠. 뉴욕으로 돌아온 뒤 저는 제품 라인업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는 북미에서 베스트셀러인 세단 모델 그대로였어요. 3.5리터 V6 엔진, 전자동 에어컨, 가죽 시트,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기본 사양이었죠. 인도 시장을 위해 변경한 것은 단 하나, 우핸들로 전환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현지화라고 판단했어요. 나머지는 모두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해야 브랜드 가치가 살아난다고 생각했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는 북미 시장에서 검증된 700리터급 양문형 모델이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 외관에 자동 재빙 기능, 터치스크린 온도 조절 패널이 달려 있었죠. 세탁기는 대용량 드럼 방식이었고 에어컨은 중앙 냉방 시스템용 고출력 모델이었습니다. 제품 매뉴얼을 검토하던 중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인도 전압 사양에 맞춰 변압기를 내장할 것인지 물어왔죠.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변압기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게 하라고, 우리는 제품 본연의 성능에만 집중한다고 지시했어요. 오픈 후 몇 주가 지나자 마크 윌슨이 뉴욕 본사로 출장을 왔습니다. 오픈 2주 차 현황 보고를 위해서였죠.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전시장 방문객 수, 시승 신청 건수, 상담 문의 내역 같은 수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보다 반응이 좋다고, 브랜드 파워가 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마크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방문객들이 가격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진다고, 특히 유지비와 수리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보고했죠.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프리미엄 제품은 원래 그런 거라고, 가격이 비싼 만큼 품질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말했죠. 유지비 걱정은 구매력이 부족한 계층의 변명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는 또 다른 보고서를 꺼냈어요. 현지 딜러들의 피드백이었죠. 몇몇 딜러들이 인도 시장 특성에 맞춘 모델 개발을 건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출력을 낮추고 연비를 높인 소형 엔진 옵션을 추가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에어컨 사용 빈도가 높은 인도 기후 특성상 연료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 제안서를 읽다가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현지화는 약자의 전략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해야 할 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알겠다고, 본사 방침대로 진행하겠다고 대답했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라고, 우리 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격려했어요. 다음 날 제품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연구개발부서, 마케팅부서, 생산부서 책임자들이 모였죠. 안건은 인도 시장을 위한 제품 커스터마이징 필요성 검토였어요. 연구개발 담당자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인도 도로 환경을 고려한 서스펜션 조정, 현지 선호 색상 반영, 소형 냉장고 라인업 추가 같은 항목들을 제안했죠. 저는 그 발표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반박했어요. 서스펜션은 이미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굳이 도로 상태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죠. 도로가 문제라면 도로를 고치는 게 맞지, 차를 바꾸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색상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야 한다고, 현지 취향에 영합하면 브랜드 정체성이 흐려진다고 강조했어요. 냉장고 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냉장고를 살 수 있는 소비자가 우리의 타깃이라고, 작은 냉장고는 저가 브랜드에게 맡기면 된다고 결론지었죠. 마케팅 담당자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쟁사들이 현지 맞춤형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특히 한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언제나 그런 식이라고, 시장마다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했죠. 우리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인도 현지에서 첫 판매 실적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간 자동차 23대, 냉장고 67대, 세탁기 41대가 팔렸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그 수치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초기 목표 대비 62% 달성 수준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리미엄 시장은 원래 시간이 걸린다고, 브랜드 인지도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죠. 마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판매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광고 집행 현황을 보고했죠. 영어신문에 전면 광고를 실었고, 고급 쇼핑몰에 제품 전시 부스를 설치했으며, 부유층 대상 시승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격려했어요. 대중매체보다는 타깃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입소문이 퍼지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조언했죠. 연말이 다가올 무렵 본사에 특이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에서 우리 제품을 다룬 기사였어요. 제목은 세계 최고 품질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륙이었죠. 기사 내용은 호의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 럭셔리한 디자인,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단어들이 등장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프린트해서 벽에 붙였습니다. 우리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같은 시기 마크가 보낸 이메일에는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서비스 센터 운영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부품 재고를 얼마나 확보해야 할지, 현지 정비사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부품은 필요할 때마다 본사에서 공수하면 되고 정비사는 매뉴얼대로만 따라하면 된다고 지시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다음해 투자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전 시장을 5개 도시로 확대하고 제품 라인업을 20% 늘리며 마케팅 예산을 2배로 증액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회의가 끝난 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본사가 인도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내년에는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라고 지시했어요. 그렇게 저는 완성품만으로 시장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지 수정은 필요 없고 글로벌 표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확신했죠. 변하지 않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저는 경쟁사 분석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우리와 같은 시기에 움직이는 기업들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했죠. 일주일 뒤 책상 위에 도착한 보고서는 예상보다 두꺼웠어요. 유럽 기업 3곳, 일본 기업 5곳, 그리고 한국 기업 2곳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 섹션을 펼쳤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한 한국 자동차 회사의 인도 현지 조사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2달 먼저 델리에 사무소를 열었고 엔지니어 팀을 파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제품도 없이 사람부터 보낸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기묘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뭄바이, 델리, 첸나이, 방갈로르 4개 도시에서 석 달간 도로 환경 조사를 했다고 적혀 있었죠. 조사 항목을 보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포장도로 비율, 비포장도로 요철 깊이, 우기 침수 빈도, 평균 교통 체증 시간 같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소떼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빈도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자동차 회사가 할 일인가? 도로 공사업체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지만 보고서는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다음 섹션에는 한국 가전회사의 활동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인도 가정 500곳을 직접 방문해 주방 크기, 냉장고 위치, 전력 사용 패턴을 조사했다고 했죠. 조사원들이 가정집 부엌에 들어가 줄자로 공간을 재고 콘센트 위치를 확인하고 하루 중 몇 시에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지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놨어요. 이건 조사가 아니라 노동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보 수집 담당자는 더 많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현지 소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보고였어요. 인터뷰 대상자는 택시기사, 과일 장수, 전자제품 수리공, 주부, 대학생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질문 내용도 황당했습니다. 하루에 경적을 몇 번이나 누르는지, 에어컨을 켜고 끄는 횟수는 몇 번인지, 냉장고에 주로 무엇을 보관하는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정보가 제품 개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가 인도 전용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는 첩보였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죠. 그들은 서스펜션 설계를 완전히 새로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도 도로의 요철을 견디기 위해 스프링 강도를 높이고 충격 흡수 장치를 강화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테스트를 위해 엔지니어들이 직접 비포장 도로를 수천 킬로미터 주행했다고 했죠. 더 이상한 것은 경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회사가 경적 내구성 테스트에 몇 달을 투자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루 종일 경적을 눌러도 고장나지 않는 설계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저는 이 대목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적은 비상시에 쓰는 장치인데 왜 하루 종일 누르는 걸 전제로 설계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운전한다 해도 그건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지 제품을 거기 맞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전 쪽 보고서는 더욱 기괴했습니다. 한국 냉장고 회사가 커드라는 인도 전통 요구르트 전용 보관 공간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커드는 인도 가정에서 매일 만드는 발효식품인데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면 온도가 너무 낮아서 발효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별도 온도 구역을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혀를 찼어요. 냉장고는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는 기계인데 따뜻하게 보관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었죠. 심지어 그들은 이 냉장고에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커드 마이에스트로라는 제품명이었어요. 저는 마케팅 보고서를 읽다가 피식 웃었죠. 마케팅 전문가라면 글로벌한 네이밍을 해야 하는데 현지 음식 이름을 제품명에 넣다니 브랜드 정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다른 이름을 붙이면 브랜드 파워를 구축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한국 가전회사는 더 황당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기 퇴치 기능이 달린 텔레비전이었어요. 보고서를 읽어보니 인도 가정에서 모기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착안해 화면 뒤쪽에 초음파 발생 장치를 내장했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영상을 보여주는 기계인데 모기를 쫓는 기능까지 넣는다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건 텔레비전이 아니라 괴상한 복합기기라고 생각했죠. 정보분석팀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런 접근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칠 뒤 받은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들의 현지 직원 구성이 우리와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었죠. 우리는 본사에서 파견한 관리자 중심으로 조직을 꾸렸지만 한국 기업들은 인도 현지인을 대거 채용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켰다고 했어요. 한 한국 회사 델리 사무소를 방문한 우리 직원의 보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더니 한국인 2명, 인도인 8명이 앉아 있었고 인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한 인도인 직원이 제품 디자인 수정을 강하게 주장했고 한국인 임원이 그 의견을 즉석에서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직원은 이 광경이 낯설었다고 적었어요. 본사 방침이 절대적이어야 하는데 현지 직원 의견에 좌우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또 다른 보고서에는 한국 기업들의 제품 테스트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제품을 만들면 인도 가정에 무료로 제공하고 석 달간 사용 후기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반영해 설계를 다시 수정했죠. 어떤 모델은 출시 전에 7번이나 재설계를 거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수정을 거듭하면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텐데 경영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했죠. 가격 전략도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 중산층 구매력에 맞춘 가격대를 설정했다고 해요. 우리 제품 가격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이었죠. 저는 이것을 저가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없으니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을 방식이라고 확신했죠. 어느 날 마크 윌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한국 제품 전시회가 열렸는데 참관하고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 부스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다고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작동시켜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실제 구매로는 얼마나 이어졌느냐고 말이죠. 마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직 판매 집계는 안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마크에게 안심시켰어요. 전시회 인파와 실제 판매는 다른 문제라고 구경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죠. 우리는 진짜 구매력 있는 고객층을 노리고 있다고 그들은 전시회가 아니라 전시장에서 조용히 계약서에 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한국 기업 관련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국 회사 임원이 직원들에게 한 말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그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 살부터 이해하자고 우리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강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피식 웃었어요. 감상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했죠. 기업은 제품을 파는 곳이지 사회복지기관이 아닌데 문제 해결이라니 우스웠습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곳이고 좋은 제품은 자연스럽게 팔린다는 게 제 지론이었어요. 굳이 소비자의 삶까지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죠. 보고서를 서랍에 넣으며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후발주자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브랜드 파워가 없으니 현지 밀착으로 틈새를 노리는 것이라고 정리했어요. 우리와는 게임 자체가 다르다고 그들은 저가 시장에서 고생하고 우리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수익을 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쟁 상대로 볼 필요도 없다고 결론지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 기업들의 집요함을 단지 노동으로만 봤습니다. 기술도 아니고 전략도 아닌 그저 땀 흘리는 수고로움일 뿐이라고 치부했죠. 그들이 만드는 게 정답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보고서를 서랍에 넣은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왔고 인도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죠. 분기 보고서에는 전시장 방문객 증가, 브랜드 인지도 상승 같은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매주 마크와 통화하며 현황을 점검했고 그는 늘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마크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급한 음성이었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죠. 뭄바이 전시장에 고객들이 몰려왔다고 항의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항의라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마크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차를 산 고객들이 수리비 문제로 화가 나서 찾아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항의하는 말들이 뒤섞여 있었죠. 마크는 목소리를 낮추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 고객은 에어컨이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수리 견적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물었죠. 마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견적이 차 가격의 절반이라고 고객이 믿을 수 없다며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수리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크에게 정확한 금액을 물었죠. 그는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를 낸 뒤 대답했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서 교체에 3,200달러가 나왔다고 차 구매 가격이 6,500달러였으니 거의 절반이라고 확인해줬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되물었죠. 마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CKD 방식으로 부품을 수입하다 보니 개별 부품 가격이 높다고, 특히 전자부품은 본사에서 직수입해야 해서 관세와 운송비가 붙는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인도 현지에 부품 재고를 많이 쌓아놓지 않아서 주문 후 배송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고객은 차를 쓸 수 없다고 덧붙였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라고 재고 시스템을 개선하면 된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마크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어컨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변속기, 서스펜션, 전자제어 장치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어요. 한 고객은 범퍼 교체에 800달러를 견적받았고 다른 고객은 계기판 수리에 1,000달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상 가격 아니냐고 반문했죠. 프리미엄 차는 원래 수리비가 비싸다고, 그게 품질의 대가라고 설명했어요. 마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고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차를 살 때는 프리미엄이라는 말에 끌렸지만 수리비를 보고 나서는 속았다고 느낀다고 전했어요.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명찰하며 팔아놓고 고장나면 집이라도 팔라는 거냐고,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고 소리쳤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마크가 보낸 이메일에는 더 자세한 상황이 적혀 있었어요.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정비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품 매뉴얼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고 본사에서 보낸 특수 공구 없이는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했죠. 한 정비사는 간단한 배선 수리도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회신을 보냈어요. 매뉴얼은 글로벌 표준이니 영어로 공부하라고, 특수 공구는 정밀 작업의 필수이니 반드시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본사 승인 절차는 품질 관리를 위한 것이니 생략할 수 없다고 덧붙였죠. 마크는 알겠다고 답했지만 그 뒤에 한 문장을 더 적었어요. 고객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차를 팔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중고차 시장에 우리 차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다음 주 본사 회의에서 저는 인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초기 진입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수리비 관련 불만은 고객 교육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프리미엄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시키면 된다고 주장했죠.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경쟁사들은 어떤 상황이냐고,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느냐고 질문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정보팀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 센터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수리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정비사 교육도 현지어로 진행했으며 부품 가격도 우리보다 훨씬 낮게 책정했다는 보고였죠. 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쟁사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프리미엄 시장은 원래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답했어요. 본사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인도 시장 수리비 이슈에 대한 긴급 논의였죠. 재무팀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부품 가격 인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가격을 30% 낮추려면 본사 마진을 포기해야 하고 50% 낮추려면 적자가 발생한다는 계산이었죠. 저는 즉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마진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마케팅 부서에서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수리비 할부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고객들이 한 번에 큰 돈을 내는 게 부담스러워하니 분할 납부 옵션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이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그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할부를 해도 총액은 똑같다고 지적했죠. 고객들은 금액 자체에 불만인 것이지 지불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각 부서는 다시 검토하기로 했고 저는 현 상황 유지를 주장했죠. 프리미엄 전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시장이 우리 기준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한 임원이 제게 물었어요. 정말 고객들이 적응할 것 같으냐고. 지금 추세라면 이탈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고. 초기 불만은 어느 시장에나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마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죠. 고객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전 시장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수리비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언론까지 취재를 나왔다고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답했죠. 비싼 게 싫으면 타지 말라고 전하라고 지시했어요. 우리는 프리미엄 브랜드이고 프리미엄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한숨 소리만 들렸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초기에 혼란스럽다고. 우리 원칙을 지키면 결국 시장이 따라온다고 격려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문제는 시장의 미성숙함이지 우리 전략이 아니라고 믿었죠. 명찰을 탈 자격이 있는 사람만 우리 고객이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기업 관련 최신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들의 서비스 센터에는 고객들이 만족해서 재방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저가 시장 이야기는 관심 밖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명차의 저주를 고객들의 무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프리미엄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장이 문제라고. 우리가 양보할 이유는 없다고 믿었죠. 수리비 항의도, 정비소 불만도, 중고차 가격 폭락도 모두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간 지 몇 주가 흘렀습니다. 수리비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시장의 미성숙 탓이라고 결론지었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죠. 어느 날 오후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더미를 정리하다가 경쟁사 동향 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국 기업 시장 점유율 급상승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한 한국 자동차 회사의 월간 판매량이 우리의 3배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숫자를 응시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확인했죠. 하지만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 가전회사들의 인도 시장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는 그래프가 나왔죠. 냉장고 부문에서는 이미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고 세탁기는 3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정보분석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재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담당자는 이미 3번 검증했다고 답했죠. 현지 조사원들이 직접 전 시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수치라고. 한국 기업들의 전 시장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가격도 적절하고 서비스도 좋다는 평가라고 말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다시 분석해야 할 것 같았어요. 서랍에서 몇 달 전에 받았던 한국 기업 조사 보고서를 꺼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도로 환경조사, 가정 방문 인터뷰, 경적 내구성 테스트 같은 항목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적 부분에서 멈췄어요. 보고서에는 한국 회사가 경적을 하루 종일 눌러도 고장나지 않게 설계했다고 적혀 있었죠. 심지어 테스트 과정에서 엔지니어가 8시간 동안 경적을 계속 눌렀다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경적을 하루 종일 누른다고 되물었죠. 그건 기술이 아니라 노동이지 않냐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서스펜션 설계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회사는 인도 비포장도로를 직접 주행하며 충격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스펜션을 완전히 재설계했다고 적혀 있었죠. 몇 달간 테스트를 반복했고 엔지니어들이 현지에 상주하며 미세 조정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미세 조정이라니 그건 완벽한 설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커드 냉장고 이야기는 더 황당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한국 회사는 인도 주부 300명을 인터뷰해서 커드 보관 패턴을 분석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몇 도에서 보관하는지, 하루에 몇 번 꺼내는지, 용기 크기는 어떤지까지 조사했다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 온도 구역을 설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혀를 찼어요.
요구르트 하나 보관하자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싶었죠. 마케팅 보고서에는 한국 기업들의 광고 전략이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배우를 모델로 썼고 광고 배경도 인도 가정집이었으며 심지어 광고 음악도 인도 전통음악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며 정체성 상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라면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데 나라마다 다른 광고를 만든다는 건 브랜드 파워를 약화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보팀에서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기업 직원들의 근무 패턴을 조사한 보고서였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인도 현지에서 1년 넘게 상주하며 제품 개선 작업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들은 매일 아침 시장을 돌며 소비자들을 만났고 주말에는 가정을 방문해서 제품 사용 실태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집착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본사 회의에서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임원들에게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설명하며 저는 비판적 관점을 유지했어요. 그들은 현지화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죠.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판매량이 늘고 있느냐고 시장이 그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저가 전략 때문이라고 가격을 낮춰서 물량을 확보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품질보다 가격으로 승부하는 방식이라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마케팅 담당 임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한국 제품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이건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기대치와 연동되어 있다고 저가 제품을 샀으니 기대치가 낮아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뿐이라고 반박했어요. 프리미엄 제품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고 이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죠. 임원들은 더 이상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마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기업들의 전략에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된다고 당부했죠. 그들의 접근 방식은 노동 집약적이라서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결국 비효율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크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다고만 적혀 있었죠. 며칠 뒤 현지 언론 기사 번역본이 도착했습니다. 인도 주요 신문에 실린 한국 기업 관련 기사였어요. 제목은 인도를 이해하는 기업이라고 적혀 있었죠.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한국 기업들이 인도 소비자의 생활 방식을 존중한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경적을 자주 사용하는 운전 습관을 이해하고 커드를 매일 만드는 식문화를 배려하며 더운 날씨에 맞는 제품을 설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언론이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존중이라는 단어는 너무 감정적이라고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효율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한국 기업들이 하는 일은 결국 틈새 시장 공략일 뿐이라고 주류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정보팀에서 또 다른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 센터 운영 방식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그들은 부품을 현지에서 대량 재고로 확보하고 정비사 교육을 힌디어로 진행하며 수리 시간을 최소화한다고 적혀 있었죠. 심지어 출장 수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출장 서비스라니 그건 인력 낭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만족도를 확인한다고 불만 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결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차를 산 지 석 달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물어봤다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감동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건 기업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고객 관리는 중요하지만 일일이 전화를 거는 건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죠.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거는 건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이 모든 활동을 노가다라고 불렀어요.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단순 노동력으로 승부하는 방식이라고 폄하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인지는 의문이었죠.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글로벌 효율성, 브랜드 일관성, 규모의 경제 같은 것들을 모두 버리고 현지 적응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우리 방식이 정답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증명될 것이라고 믿었죠.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시장에서 같은 방식을 반복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업무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조롱으로 일축했습니다. 경적 내구성 테스트는 노동이고 커드 냉장고는 기괴한 집착이며 가정 방문 조사는 시간 낭비라고 폄하했죠. 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보고서를 서랍에 넣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 업무에 집중했고 인도 프로젝트는 여전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어요. 분기 실적 보고를 준비하던 어느 날 마크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죠. 뭄바이 주요 딜러가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고, 전 시장 문을 닫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잠시 생각했어요. 딜러 한두 곳이 이탈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으면 된다고 답했죠. 하지만 마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델리에서도 두 곳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첸나이에서는 딜러 대표가 직접 찾아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죠. 저는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물었어요. 마크는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를 내며 설명했습니다. 딜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재고 회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전 시장에 차가 몇 달씩 놓여 있어도 팔리지 않고 그동안 관리 비용만 늘어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게 딜러의 영업 능력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마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딜러들이 다른 이야기도 했다고, 고객들이 우리 차보다 한국 차를 더 많이 찾는다고 전했어요. 한 딜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시장에 한국 차와 미국 차를 나란히 놓으면 열의 9은 한국 차 쪽으로 간다고, 가격도 적당하고 유지비도 저렴해서 고객들이 선호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딜러들이 쉬운 길만 가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마크가 보낸 이메일에는 더 구체적인 상황이 적혀 있었어요. 뭄바이 최대 딜러가 보낸 계약 해지 사유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천천히 읽었죠. 첫 번째 이유는 판매 부진이었어요. 지난 6개월간 판매량이 목표의 30%밖에 안 된다고, 더 이상 재고를 떠안을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리 민원이었어요. 고객들이 수리비 때문에 딜러에게 항의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게 딜러의 평판을 해친다는 내용이었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고차 가격 폭락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차를 산 고객들이 몇 달 만에 되팔려고 하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값을 쳐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 차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거래된다고, 이 때문에 신차 구매를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문서를 읽고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중고차 가격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죠. 그는 현지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우리 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고, 이유는 간단하다고 말했어요. 부품 구하기 어렵고 수리비 비싸고 연료비 많이 들어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반면 한국 차는 중고로도 잘 팔린다고, 유지비가 저렴해서 중고차 구매자들이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했어요. 시장이 아직 우리 브랜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마크에게 딜러들을 설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약서상 의무를 환기시키고 단기적 어려움은 극복 가능하다고 설명하라고 말했어요. 마크는 알겠다고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 본사 회의가 열렸어요. 인도 딜러 이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일부 딜러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계약 위반 조항을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딜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할 것 같으냐고, 억지로 붙잡아봐야 실적은 안 나온다고 지적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신규 딜러를 영입하면 된다고, 인도는 큰 시장이니 파트너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마케팅 담당자가 반박했습니다. 이미 신규 딜러 모집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좋지 않다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시장 평판이 나빠져서 선뜻 나서는 곳이 없다고 보고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마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딜러 한 명이라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죠. 마크는 뭄바이 딜러 대표와 화상회의를 주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그 회의가 열렸어요. 화면 속 딜러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죠. 더 이상 우리 차를 팔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고객들이 한국 차를 더 선호한다고,
가격 대비 가치가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우리 차는 비싼 만큼 좋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고장도 잘 나고 수리비도 천문학적이라서 고객들이 외면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게 영업 방식의 문제 아니냐고 물었어요. 딜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업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품 자체의 문제라고 단언했어요. 한국 차는 고장 나도 바로 고칠 수 있는데 왜 미국 차를 팔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죠. 부품은 구하기 어렵고 정비사는 수리법을 모르고 고객은 불만만 쏟아내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응시했어요. 계약 의무를 환기시켰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말했죠. 딜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계속하느냐고 되물었죠. 전시장 유지비, 직원 월급, 재고 관리비가 매달 나가는데 차는 안 팔리고 손해만 쌓인다고 토로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하라고 대신 파산 신청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화상회의를 종료했습니다. 마크에게 다른 딜러들 상황은 어떤지 물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답했죠. 비슷하다고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델리 딜러는 전시장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고 첸나이 딜러는 한국 브랜드 대리점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보고했어요. 우리 차만으로는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며칠 뒤 마크가 보낸 사진을 봤습니다. 뭄바이 전시장 모습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원래 15대가 전시되어 있던 공간에 차는 5대밖에 없었습니다. 마크의 설명에 따르면 딜러가 재고 발주를 중단했다고 남은 차만 팔고 계약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보팀에서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한국 기업들의 딜러 네트워크 현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전역의 딜러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대기자 명단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적혀 있었죠. 한 한국 브랜드 딜러와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딜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차는 팔기 쉽다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서 입소문이 퍼진다고, 수리도 간단하고 부품도 저렴해서 고객들이 재구매까지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되고 한국 기업들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우리 제품이 더 우수한데, 브랜드 가치도 더 높은데, 왜 시장은 그들을 선택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격 경쟁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저가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판단했죠. 마크에게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뭄바이 주요 딜러가 다음 달부터 전시장 문을 닫는다고 법적 대응을 하든 말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델리와 첸나이 딜러들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계약 위약금을 물더라도 그만두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법무팀에 연락했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법무팀의 답변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우리가 유리하지만 실제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게다가 승소하더라도 딜러들이 배상금을 낼 능력이